안녕하세요. 재정학 오늘 이제 우리 17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공재 정의와 종류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공공재가 왜 시장에서는 제대로 생산 제공되지 않느냐, 시장 실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의 시장 실패 내용. 자, 공공재는 이제 비경합성이 있고 비배제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경합에 의해서도 시장 실패 나고 비배제성에 의해서도 시장 실패 따로따로 납니다. 비경합과 비배제는 전혀 다른 성격이니까. 첫째, 비경합성이 있는 공공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완벽한 비경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방처럼. 불완전 비경합이 혼잡이 발생하는, 혼잡 정체가 발생하는 불완전 비경합은 아니고요. 완벽한 이제 비경합을 갖고 있는 공공재는 시장에서 제공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 그렇죠. 국방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소비자가 몇 천만 명, 몇 억 명이 돼도 더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비경합이 있는 공공재는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한계 비용은 뭐예요? 한 개 더 생산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죠. 근데 소비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더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벽한 비경합은. 그래서 한계 비용이 제로죠. 한계 비용이 제로니까 P 이퀄 MC 기준, 파레토 최적 기준이죠. 완경시장에서 달성되는, 완경에서 달성되는 이제 P 이퀄 MC 기준에 따라서 국방은 한계 비용이 제로니 가격이 0원이 되어야 됩니다. 0원이 되어야 효율적이죠. 파레토 최적 기준 아닙니까? 최적 기준. 되어야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완벽한 비경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간은, 민간 기업이죠. 민간이 국방을 생산 제공한다면, 민간 시장이죠. 만약 국방을 어떤 민간이 생산 제공한다면 가격을 0으로 하겠어요? 민간 기업인데? 자, 한계 비용은 제로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국방 만다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지인데, 한계 비용이 제로라 자기 가격을 0으로 하면 뭐 먹고 사냐 이죠. 그래서 민간은 가격을 반드시 양으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국민 두당 1,000원 이렇게 매길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장 실패예요. 바로 가격을 이제 1,000원이라니까 P 이퀄 MC가 안 되고요. 이 자체가 비효율이 아닙니까? P 이퀄 MC가 안 되면 비효율이죠. 그리고 0원이 돼야 되는데 가격을 1,000원으로 만약에 매겼다면 국민들이 국방에 대한 수요량이 떨어지고, 우리 수요 법칙에 의해서 0이 돼야 되는데 1,000원에 수요량이 떨어져가지고 가소 생산됩니다. 네, 국방도 가소 생산되고 P와 MC가 다르다는 자체가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민간은 분명히 가격을 매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실패되는 이유, 이 비경합입니다. 비배제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걸 이제 좀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비경합과 비배제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비경합과 비배제를 성격을 섞어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죠. 이건 이제 비경합에 의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 비배제성. 경합은 하든 말든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없는 거죠. 받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무임승차 발생. 무임승차는 이제 옛날에는 그 이제 기차를 돈 안 내고 타는 그런 이제 그 어원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공공재를 돈을 안 내고 공짜로 소비하려는 성격을 만듭니다. 무임승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짜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인이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돈 내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민간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받아낼 수 없어요. 받아낼 수 없다.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민간 기업은 뭐 물건 팔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공짜로 해버리고,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어떤 기업이 참여하겠어요? 어떤 민간기업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 문제도 떠나서 이제 가격은 뭐 정부가 뭐 보조해준다 하고 이제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봐라 했을 때, 그럼 민간은 이제 물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국민들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제 최적량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수요를 물어보면요, 국민들이 수요를 가소 표시해버립니다. 역시 무임승차 때문입니다. 공짜로 준다 하고 제대로 수요를 말해달라, 뭐 이런 공공재를 만들어서 공짜로 줄게, 얼마나 원하는지 수요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기심에 의해서 적게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표시하거나 과다하게 표시하면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적게 표시해야 앞으로 이득이 나거나 뭐 최소한 본전이거나 이득이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수요를 많이 제대로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 조세를 많이 내라든지 뭐 등등 기금을 많이 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게 표시해버립니다. 왜? 남이 필요해서 만들어놔도 나는 공짜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 없다 이래도 남이 만들면 나 공짜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수요를 가소 표시, 그 이기심이죠. 사람들의 이기심. 그래서 그 수요 가소 표시 때문에 또 가소 생산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비배제성에 의한 시장 실패입니다. 비배제성에 의한 거. 그거는 제가 섞어볼까요? 그럼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공공재는 비경합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틀린 말입니다. 비경합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받아낼 수 없다. 틀린 말입니다. 이건 비배제와 관련된. 그 다음에 또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가격이 영원이 되어야 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비경합 때문에 가격이 영원이 되어야 돼요. 당위성. 양으로 매기면 안 되고 10원이라도 매기면 안 되고 영원으로 해야 된다. 이 이유는 비경합입니다. 비배제는 그냥 뭐 1,000원을 매겼든 2,000원을 매겼든 돈을 못 받아낸다. 소비자들에게. 그게 비배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거 있죠. 가격이 영원이 되어야 효율적인 이유. 비경합이에요. 돈을 받아낼 수 없는 이유. 소비자들에게 시장에서 가격을 받아낼 수 없는 이유. 비배제 때문입니다. 또 무임승차도 이제 비배제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 잘 구분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대책은 뭐냐면은, 대책은 별거 없습니다. 대책은 뭐 정부가 들어가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가소 생산되고, 비경합에 의해서도 가소 생산, 비배제에 의해서도 가소 생산, 수요 가소 표시로 대책은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데, 가격은 없어야 되니까, 국방을 예로 든다면 가격은 영원이 돼야 되니까 가격은 이제 부과 안 하고 조세로 대신합니다. 조세로 대신, 텍스로 대신하고요. 대신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세도 자발적으로 내라 무임승차해버려요. 국방 소비한 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방을 소비 안 해도 하고 뭐 조세를 안 내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제로 부과. 조세로 대신, 그 다음에 강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가격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해결되는데, 가격 문제는 이제 조세로 대신하고 강제로 부과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출량은 정부가 하더라도 최종 못 만들어요. 이제 정부가 하더라도 가격은 안 매기니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격은 안 매기니까. 근데 이 수요 가소 표시 문제고, 나중에 우리 이제 공공재 편에 가면은 또 수요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임승차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 또 이론도 있는데, 정부가 하더라도 아직 이 수요 가소 표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더라도 최정량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 산출량은 그냥 최정량이 아니라 그냥 적정량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정부가 하더라도 공공재는 최적의 양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냥 적정량 생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책이 마련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공재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정부가 생산 제공하는 모든 제한은 공공재다. 맞아요? 자, 이 정부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정부가 만들어내 제공하는 것은 거의 공공재, 주로 이제 순수 공공재 같은 경우는 거의 정부가 합니다. 근데 공공재는 대부분 이제 정부가 생산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사측제도 정부는 생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자를 위해서 기초식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죠. 기초약품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사측제도 생산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부는 주로 이제 공공재를 생산하겠지만 일부 사측제도 생산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한 이렇게 이제 거꾸로. 그럼 어떤 민간 시장은 어떤 공공재도 생산 제공할 수 없다. 이 또 틀린 말입니다. 우리 공공재 중에서 배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클럽제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죠? 버스라든지 이런 거죠. 교육, 제가 하고 있는 강의, 교육 이런 거는 이제 배제되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이제 우리 가해천국 재능기부 유튜브에서 올리니까 이거는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겠지만은 물론 책을 구입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뭐 강의만 들으면은 배제를 못 하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배제가 되는 공공재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민간에서도 생산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어떤 공공재도 생산 제공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민간은 배제가 되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공공재는 생산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민간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공재를 요 시장 실패 내용에서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에 대해서는 저 뒤편에 더 자세히 들어가죠. 더 자세히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까지 후생경제학 파트에서는 공공재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어 두 마디 배웁시다. 이제 공공재가 있고요. 또 가치재라는 게 있고, 메리구스라는, 그 다음에 이제 비가치재, 뭐 이런 용어가 또 우리 교재에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가치재와 비가치재. 그것도 용어인데, 용어. 가치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꼭 공공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공재일 수도 있고 사측재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재 안에는 공공재도 들어가 있고 사측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재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가치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치재라는 건 뭐냐면은 민간에서도 생산 제공될 수 있으나 가능하나 민간에만 맡겨두면 너무 적게 생산됩니다. 너무 적게 생산돼 가지고 그럼 너무 적게 생산되면 필요한 양보다 너무 적게 생산되면 비싸지겠죠. 그래서 저소득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저소득자는 소비 혜택을 잘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이 제한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다 필수 불가결하게 소비해야 되는 제하다. 근데 민간에만 맡겨두면 생산 제공됩니다. 민간에서는. 근데 너무 적게 생산돼 가지고 너무 비싸지 가지고 저소득자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정부가 온정주의 측면에서 온정적 간섭에 의해서 이제 생산 제공하는 겁니다. 정부도 생산 제공, 물론 이제 민간에서 생산 제공되지만 정부도 생산 제공하는 근데 저렴하게 이제 생산 제공하겠죠. 이걸 이제 가치재라고 합니다. 가치재.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이제 의식주와 관련된 의식주, 기초식품,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교육은 공공재잖아. 불완전 공공재지만 이 교육이라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 가치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 기초식품이나 식품이나 이제 주택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사측제잖아요. 사측제인데 이제 교육 이런 건 이제 불안정 공공재고. 그래서 꼭 사측제 공공재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이제 막 민간에서도 생산 제공되는데 너무 민간에 맡기게 되면 너무 비싸지고 너무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진다. 그래서 저소득자들도 혜택 받아야 되니까 정부가 온정적 간섭에 의해서 생산 제공, 저렴하게 생산 제공하는 것을 가치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반대가요, 비가치제. 이거 반대가. 그럼 이거는 이거 정반대입니다. 민간에만 맡게 되면 너무 과잉 생산되고 그래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니까 정부가 관여해가지고 생산이나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것으로 이거는 이제 뭐 도박, 알코올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도박이나 알코올 소비 뭐 이런 거를 너무 민간에 맡게 되면 너무 이게 많이 생산 소비되니까 나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가 관여해가지고 규제하고 생산 소비를 줄이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비가치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단어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공공재까지 이제 우리가 시장 실패 내용을 끝냈고, 그다음 우리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시장 실패. 이제 다섯 번째는 간단하게 다섯 번째 시장 실패 요인은 소득 불평등에 의한 시장 실패 요인이죠. 이건 뭐 원인도 필요 없잖아요. 자본주의는 원래 소득이 불평등한 체제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최선의 대책은 없고요. 차선의 대책은 우리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뒷장에 우리 사회보장제도 장에 가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이거 배우는 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제도장에서 요거에 대한 차선의 대책. 그럼 평등을 위한 그런 차선의 정부의 대책들이 이제 다뤄질 것입니다. 뒤에 이제 미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거시경제 시장 실패 요인이죠. 거시경제 시장 실패 요인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 거시경제학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불안정, 호황 불황이죠. 호황 및 불황. 그 다음에 저성장. 이게 이제 저성장되는 시장 실패. 경제 호황 불황하는 시장 실패인데요. 요거는 우리 이제 보통 아주 간단하게 거시경제 측면에 정책 약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불안정, 경제 불안정에 대한 대책, 호황 불황에 대한 대책입니다. 불안정. 먼저 그러면 불황에 대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잖아요. 먼저 불안정에 대한, 불황에 대한 거. 불황에 대한 건데, 불황도 우리가 일반 불황이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불황이 있죠. 불황 중에도 이제 보면은 소득이 떨어지면서 이제 소득이 떨어지고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불황, 일반 불황입니다. 물가도 같이 떨어지고 소득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불황.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 때처럼 그때 이제 소득도 막 소득 떨어지는 건 이제 실업이 느는 거죠. 실업 늘고 이제 물가도 막 같이 떨어지는 이런 불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확장 재정 정책, 확장 금융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확장 재정 정책, 확장 금융 정책, 이런 걸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장 재정 정책은 뭐냐면은 정부가 하는 거고요. 확장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고요. 조세는 감면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텍스는 감면해주고, 텍스는 가급적 감면해주고, 정부가 돈 쓰는 거, 정부 지출은 막 늘리는 이런 정책을.
그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도 엄청나게 뭐 사상 최대로 짰죠. 556조인가. 그래서 엄청난 그 재정 지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불황에 지금 이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 예산을 많이 짰죠. 조세는 감면하고 이런 걸 이제 확장 재정이라고요. 확장 금융 정책은 이제 중앙은행이 합니다. 우리 중앙은행 보통 뭐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데 통화량을 늘리고요.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는 이자율 이래 되고 뭐 금리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이런 걸 확장 금융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반대로 소득이 올라가고 물가도 물론 올라갑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말이죠. 이런 정책을 펼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불황, 소득이 떨어지고요. 실업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 심각한 불황인데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소득 하락, 그 다음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죠? 물가는 상승하는. 보통 불황 때는 물가가 내려가는데 이거는 물가도 올라갑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실업 늘면서 경제 죽으면서 물가는 치솟는 이런 아주 악덕 불황인데요. 요거에 대한 대책은 이런 정책이 좀 안 먹힙니다. 확장 재정, 확장 금융으로만 안 먹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 소득이 늘면서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면 확장 재정, 확장 금융 하면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거 반대로 되는데 소득은 다 늘습니다. 소득은 다 느는데 물가가 치솟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안 되고요. 요에 대한 대책은 이런 대책입니다. 소득정책. 소득정책은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임금 통제 정책입니다. 임금을 통제하거나 삭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주로 뭐 정부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 봉급 통제, 삭감 이런 정책이 이제 소득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정책, 그 다음에 산업구조개선 정책, 기술개발 정책. 좀 이런 정책들보다는 좀 힘든 정책들입니다. 기술개발 정책, 기술개발 알죠? 산업구조개선 뭐 아시죠? 인력정책 아시죠? 뭐 소득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 통제, 삭감 정책인데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소득을 깎아내리고 통제하는 정책이 소득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황, 스태그플레이션 불황에 대한 대책은 이런 거. 일반 불황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이제 확장 재정, 확장 금융. 우리 재정학은 이제 정부 경제활동이니까 이 정부 지출 조세와 많이 관련되어 있죠. 예. 이거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입니다. 예. 이런 이제 불황에 대한 대책들이고요. 그다음 호황에 대한 대책은 뭐냐? 호황은 막 소득이 막 오르고요. 물가가 치솟는 것이 문제거든요. 소득은 뭐 올라가지만은 물가가 너무 문제예요. 이 물가가 더 문제입니다. 물가가 너무 치솟습니다. 이런 게 대해서 요거 정반대입니다. 이 불황하고 정반대입니다. 소득 떨어지고 물가 떨어지는 불황이니까 이런 정책. 반대로 호황은 이제 소득이 너무 가닥이 올라가고요. 물가가 막 치솟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이제 요거 반대. 긴축 재정, 긴축 금융이 필요합니다. 긴축 재정, 긴축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긴축 정책은 요거 반대로 보면 돼요. 긴축 재정은 정부 지출을 막 줄이고요. 조세는 늘리는 정책을 긴축 재정이에요. 경제를 죽인다 말이에요. 그다음 긴축 금융은 통화량 축소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축소하고 금리, 기준금리 이런 거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긴축 금융. 요 위와 반대. 요거 반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불안정, 호황 불황에 대한 각각 대책들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요. 이제 저성장에 대한 대책은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조세론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저성장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이제 성장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노동의 양질 증가, 자본 축적, 자원 개발, 기술 진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가장 뭐 기술 진보, 기술 투자, 기술 투자 이런 거. 그다음 자본 축, 저축을 통한
저축 정대를 통한 이제 자금 조달해가지고 기업들 투자 촉진.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노동의 양은 잘 안 늘잖아요. 양은 지금 잘 안 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의미. 노동의 질을 올리는 교육 훈련. 교육 훈련을 통한 교육 훈련 투자. 그 다음에 자원개발. 자원개발도 중요합니다. 자원개발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오는 걸 하게 되면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원. 적극 이제 정부가 직접 하든지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필요하다. 기술 진보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제일 중요하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그다음 저축을 장려하고 기업들 자본 축적, 투자죠. 자본 축적하도록 해야 돼요. 투자하도록 교육훈련 투자, 자원개발 투자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직접 하든지 정부가 민간이 오는 걸 하면은 적극적인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장을 위한 대책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거시경제는 여기서 끝납니다. 과거에 우리 재정학에 거시경제학의 이 계산 문제, 정부 지출을 통해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런 계산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를 통해서도 할 수도. 최근에 문제 나온 문제라면은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기본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에는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 정책 대책을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시장 실패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직 후생경이 약간 남은 게 있죠.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막 개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정부 개입을 경고하는 메시지 두 가지죠. 차선의 이론과 정부 실패 이론. 요 두 개를 이제 간단하게 또 알려봅시다. 자, 지금까지 모든 시장 실패 내용에 이제 정부가 막 개입해서 고쳐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개입을 경고하는 이론이 두 개 됐다. 이게 후생경제학, 각종 시장 실패 요인과 대책, 큰 이거입니까? 정부 개입을 경고하는 메시지 이론, 메시지를 해도 이론이야 두 개. 첫째가 차선의 이론. 차선의 이론. 정부 실패부터 볼까요? 정부 실패. 예,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통 취지는 맞아요. 시장 실패, 정부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론은 이거는 공통 취지인데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정부 실패라고. 정부 실패. 저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정부 실패란 바로 이겁니다. 요거 이제 현재 시장 실패. 자, 현재 우리나라가 시장 실패 나가지고, 현재 시장 실패인데, 폐단이 요만큼, 요거는 면적으로 폐단의 크기, 요만큼 면적의 폐단의 크기를 갖고 있다 합시다. 요 면적의 폐단 크기를 갖고 있는 현 시장 실패입니다. 자, 요걸 이제 줄이려고, 요 면적을 줄이려고, 요거 비율이라 생각했을 때, 이 비율의 면적을 줄이려고 정부가 들어간 거죠.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이거 이제 완전히 긁어부스럼 된 겁니다.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거죠. 폐단이 더 커져버린 거죠. 이렇게. 폐단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원래보다 더 병세가 악화돼 버린 거죠. 괜히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시장의 실패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요. 이걸 이제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정부가 들어갔을 때 무조건 이리 되면은 뭐 전혀 안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 면적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면적을 이렇게 원래보다 줄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후생 개선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후생 개선 됐거든. 정부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후생 개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실패 발생입니다. 면적을 이제 폐단의 크기로 이제 보면 돼. 폐단을 더 적게 만드냐, 폐단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드냐 이거죠.
정부가 들어갔을 때 말이죠, 시장에. 그럼 이렇게는 안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부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될 수 있는 원인들을 알아내가지고 이 원인들을 철저하게 이제 최소화시키고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 실패의 원인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안 일어날 수는 없는데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요.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근절 노력,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식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원인들을 알아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들어가더라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 요인이 여러 가지를 이제 꼽습니다. 정부 실패, 저는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첫째는, 이 정부가 요 시장에 들어간다는 게 당연히 이제 이게 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치가나 관료가 정책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정책으로. 정치가나 관료가 하는 건데, 정책으로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관료나 정치가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시장이 어디가 잘못된지 잘 모르고 엉뚱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거나. 정보 부족. 이 관료나 정치가들의 정보 부족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엉뚱한 정책을 펼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자본주의 시장의 심장부는 경쟁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들어가갖고 이제 정부가 각종 규제, 심의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경쟁 원리를 차단시키버려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은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경쟁 원리를 차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경쟁 원리는 더 북돋워 주면서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는데 경쟁 원리를 완전히 차단시켜놓고 막 이렇게 정부가 전지전능하게 다 이렇게 시장 경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 원리 차단,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우리 이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의 효과가 뭐 한 1개월 내에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책을 썼을 때 효과가 1개월 내에 안 나타나고 뭐 한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나타나 그런 거 우리 이걸 정책 시차라고 합니다. 정책 타임렉이라는 타임렉. 정책이 들어갔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뒤, 6개월 뒤 이렇게 한참 뒤에 나타난다면 효과가 이런 거에서 그러면 그때는 그 정책의 효과가 6개월 뒤에 나타나는데 그 6개월 뒤에는 또 우리 민간 경제가 막 변질대가 있단 말이에요. 변질된 상태에서 6개월 전에 실시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우리 설상가상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이제 정책 시차 발생 때문에. 정책 시차 발생.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연히 이제 관료나 정치가들의 폐단. 이 관료나 정치가들의 폐단에 의해서. 이 사람들 관료는 무슨 이제 공무원들을 보면 되는데 이 사람 도덕적 애굴이죠. 국민들 대리인인데 적의인강 추구하고 국민들 손해보게 하는 도덕적 해를 많이 부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특별한 뭐 경쟁이 없으니까요. X 비효율성도 많이 내죠. 특별한 경쟁 상대가 없어야 나타날 동안 X 비효율성이라고 합니다. X 비효율성. 라이벤스타인이 말한 용어죠. 특별히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없어가지고 나태한 활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관에 관련 뭐 공무원들 뭐 철밥통이고, 뭐 정치가들 뭐 임기 동안에 크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임기는 보상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경쟁이 안 되니까 X 비율성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익 추구행위, 그 로비, 뇌물, 부정부패 이런 사익 추구행위로 사익 추구행위도 많이 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뭐 이 사람이니까. 이런 거 일어납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또 2개 더 말씀드리면,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죠? 정부가 정책을 또 이걸 민간이라 봤을 때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정책을 오락가락 해갖고 자꾸 뭐 정책이 오락가락, 그러니까 뭐 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못 믿게 된다. 그러면 민간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불신 정책에 의한 정부의 불신 정책에 따른
민간의 엉뚱한 반응, 엉뚱 반응, 엉뚱 반응. 특히 우리나라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니까 이 민간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안 따라준다. 엉뚱한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럼 경제는 더 안 좋아진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안 먹히잖아요. 국민들이 엉뚱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불신 정책에 의한 민간의 엉뚱한 반응. 이걸 줄이려면 정부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정치가와 로비 집단 간의 이 합리적 무지입니다. 이 정치가하고요. 이게 나도 우리 이제 정치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표가 완전히 뭉쳐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는 표를 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표가 뭉쳐있는 이익집단. 이 둘이 결탁한 합리적 무지행입니다. 합리적 무지행도.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도 표를 많이 받아줬고 이익집단도 이제 정치가한테 뭐를 요구해서 줬고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이걸 자꾸 들여주다 보면 표를 받으려고 정치가들 이익집단들이 오면은 자꾸 요구를 들여주다 보면은 이 우리나라 경제는 산으로 간다는 거죠.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6가지로 지적하는데 이거 안 일어날 수 없잖아. 지금 인간이니까 이걸 이제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건설 노력, 특히 이제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돼요. 이거 없애야 되겠다는 의식개혁이 존재돼야 합니다. 이건 뭐 누가 강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의 원인들을 좀 물어볼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차선의 이론은 다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 잠깐 하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